또 잘 들리시나요? 네. 참으로 난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들이 공히 국민 대통합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공약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던 선거보다도 더욱더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또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다. 특별한 시대와 연결된 문제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뭔가 아주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백약이 무효인 이런 난세와 어지러운 분열과 갈등의 시대가 이렇게까지 지속되고 악화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저는 우리 사회가 이념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 발전에 어울리는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어울리는 이념의 발전이 없었다. 이념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이념을 실제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이념의 갈등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이념 전쟁을 그만둬야 된다, 너무 이념화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지적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념이야말로 국가를 개인에게 비유하자면 국가의 인생관이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관이 없는 인생이 흔들리고 부실한 것처럼 이념이 없는 국가는 인생관이 없는 개인과 같다. 때문에 저는 이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이념을 공동체가 굳게 견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이념에는 이념 1과 이념 2가 있다라는 이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념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역사,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한국의 건국, 이승만의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승만의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종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북한을 다뤄야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이념 1입니다. 대신 이념 2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앞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것,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세금은 어떤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걷고, 예를 들면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식으로 하고, 동성애, 낙태 또는 교육 또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좋으냐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이런 공동체 운영 방식에 관한 것들이 이념 2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은 이념 1에 관해서는 이미 졸업을 하고 그 공동체가 합의된 생각을 갖고 아무런 갈등 없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념 1을 넘어서서 이념 2를 놓고 치열하게 이념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건국이라든가 또는 서부 개발 또는 제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 또 미국의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 또는 앞으로 미중 양시대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전략, 외교 전략, 그 다음에 대테러전, 이런 부분에 관한 이념 1에 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대신 이념 2, 낙태, 동성애, 총기 규제, 세금 문제, 대표적으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념 1을 성숙하게 졸업하고
이념투에 몰두해서 나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선진국이 미국 아닙니까? 프랑스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 전부 이념안에 관해서 다 졸업을 했습니다. 어디 뭐 프랑스나 독일이 예를 들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학살이라든가 또는 독일의 1918년에 독일 혁명 또는 그러한 그 통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해야 된 과정 그것에 대한 평가 앞으로 통일 도구 조국의 통일 도구 동일의 미래 이런 부분에 관해 독일 내에서 갈등이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이념투가 아니라 이념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념완을 둘러싸고도 지금 현재 죽기 살기식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건국은 옳았느냐 또는 친일파 청사는 과연 제대로 했느냐 박정희의 개발 독재는 애국 독재이냐 아니면 장기 집권을 위한 탐욕 독재이냐 또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햇볕 정책이 옳으냐 아니면 원칙적인 대북 압박 정책이 옳으냐 이런 이념완에 관한 문제 북한의 천안함 북침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메가도 동상을 때려 부셔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 이런 이념안에 관한 갈등이 여전히 상존할 뿐만 아니라 정권이 좌우로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더욱더 악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념투에 관한 것은 말이죠. 세금을 누가 더 어떻게 많이 걷고 뭐 기초연금을 어떻게 하고 뭐 복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무상급식 이런 것에 관한 갈등은 대단히 미미한 갈등들입니다. 기초연금 보십시오. 며칠 서로 뭐 이렇게 떠들고 싸우다가 금방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관해서 지금 현재 뭐 또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 그저 한때 뭐 언론이 며칠 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념투에 관한 전선을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를 선정을 해놓으니까 사실 진보 좌파 진영, 야당 진영에서는 그 진영에서 주로 쓸 수 있는 주요한 전선이 이념투에 관한 전선인데 지금 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무상급식을 앞으로 얼마나 더 줄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야당과 진보 좌파가 목소리를 낸들 그것이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념투 전선에서 진보 좌파나 야당이 차별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동성애? 뭐 소수자 배려? 지금 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역대 최고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대의 복지 예산 비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 세력을 포함한 진보 좌파 넓게는 야당 민주당 세력이 이 부분에 관해서 테이크 이슈를 해봐야 그것이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야당에게 있는 겁니다. 언론은 많이 쓰죠. 제발 제1야당은 민생에 주력하고 또는 뭐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진보 세력은 원래가 민생이 그들의 존재 가치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언론은 많이 쓰죠. 하지만 원칙적인 주장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뭐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일단은 자신들의 존재감, 야당성을 일단은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당연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이념투 전선에서는 전혀 차별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사회가 미국만큼만 더 성숙했어도 작은 문제, 세금의 세율을 1% 좌우하는 문제 또는 총기 규제 문제 또는 낙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이런 오바마 케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게 낼 수 있고 얼굴 붉힐 수 있는 이슈가 절대로 이념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진당 비롯한 이 진보 좌파 진영이
이념완 전선에 불가피하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도 현실적인 면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저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념만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지역, 영원함이라는 지역성하고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확대 재생산 복합 증식을 하면서 완전히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는 저는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사라질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통합을 놓치는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는 개선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념완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한국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남북한 양쪽의 정권 성립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은 뭐 친일파 청산을 더 잘했다는 이런 얘기라든가 말이죠. 메가드 장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는 가까이는 개성공단 금강산광을 비롯한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지원하고 통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독일식의 흡수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급진 진보 좌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방제 통일 형식이 옳으냐, 둘러싼 논란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념 플러스 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좀 더 개선하고 해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저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해야만, 지금 이제 5천만 내에서 영원함으로 갈라져서 또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이런 식의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통일되는 순간 나라의 판이 7,500만의 무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단 북한이란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념완에 관한 갈등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이 사라졌는데 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이 없어졌는데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북한을 없애고 흡수 자유 통일을 하면, 일단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주요한 논의는 7,500만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이냐. 이제는 진짜 통일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 5천만이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하고 복지 부분을 더 부담을 해서 2,500만의 경제사회 복지적 수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이냐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에 모든 사회의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7,500만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과 기업의 투자를 북한식으로 어떻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 북한 때문에 지금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남한이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을 해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장래 멀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3국 경제 공동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대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그때서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남북 통일을 해야만 모든 논의가 이념 1에서 이념 2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남습니다. 그 남북 통일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그렇다면 남북 통일은 과연 언제 될 것이며, 이것이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게 쉽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남북 통일의 단초가 열리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임기 말까지도 안 간다고 봅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이 마지막 벼랑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임기 내에 단초가 생겼을 때 이것을 독일식의 평화적 흡수 통일로 갈 수 있는 이 보수 세력을, 정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이 남한 사회의 논의를 그런 식으로 확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히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점진적인 통일의 단계로 가는 과정을 시작을 해야, 그래야 저는 이 갈등의 문제, 모든 것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이념 완의 문제,
한국의 현대사로 어떻게 볼 것이냐, 건국에 관한 긍정적인 사관이 왜 필요하냐는 이미 보수 세력 쪽에서는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보십시오. 교과서 8종 중에서 그런 긍정적인 사관을 제시한 교과서는 한 종뿐이지 않습니까? 한 종.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이토록 이념 안에 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혼란과 또는 아직도 이런 이념만을 둘러싼 퇴보의 영역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저는 급진 진보 세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불가피성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계속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건전한 세력이 나와서 무슨 이제는 정치의 장을 민생으로 가져가고 그런 어떤 그 세금 복지, 경제, 사회 복지 정책을 놓고 집권당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며 민주당이 그런 목소리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 민주당은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거며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대표가 누가 있겠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아무리 속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들 그렇게 하는 순간 야당의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길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회의 위기에 저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우리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지금 자꾸 통일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그래도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통일 항아리 얘기도 있었고 통일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원칙적인 대북 정책이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 내의 급변 사태를 유도해서 어쨌거나 통일의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원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뢰 프로세스라는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약간은 환상적인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가 자꾸 대두되면서 진정한 통일 논의는 자꾸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은 북한 2,500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5천만의 남남 갈등,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이 되어야 남남 통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